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저 학과장님한테 이 특강을 좀 의뢰를 처음에 받으면서 사실, 그러니까 학과장님이 특강을 의뢰를 하시게 된 어떤 내용은 저희가 가르치는 과목들이 여러분들 그 자격증 취득 과정,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과정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어떤 내용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의 인식, 그리고 또 이해, 이런 어떤 내용을 좀 돕고자 하는 어떤 내용으로, 그래서 제가 특강을 오늘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하면 좀 좋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다가 좀 어떤 그 개념적이거나 철학적인 어떤 내용 특강 외에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 자격증은 대체 왜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이 자격증 취득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 정리들을 조금 쭉 풀어주는 그런 내용들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그 미술교육론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좀 정리가 되는 어떤 그런 수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 수업을 듣지 않으신 분들은 또 새로운 정보를 또 이렇게 얻어가시는 그런 그 시간이 되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수업을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자, 제가 예술이 되는 삶을 가르치다라고 이렇게 그 주제를 정해가지고 왔습니다. 자, 왜 그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처기에 생각했었을 때는 특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술 분야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러면 자, 이 문화예술 교육사는 내가 미술을 전공을 하기 때문에 미술을 가르치는 어떤 그런 교육사의 자격증을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질문을 가지고서 시작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어떤 내용을 좀 더 큰 범주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개념 정리를 해드리고자, 자, 예술이 되는 삶을 가르치다라는 어떤 그런 주제로 해서 문화예술 교육을 좀 정의해가지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술이 되는 삶. 그러니까 자, 이건 예술을 가르치는 어떤 그런 역할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왜 예술이 되는 삶을 가르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할까? 자,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좀 풀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준비를 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자, 일단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 하실 것 같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어떻게 이렇게 문화예술 교육사라는 어떤 그런 역할을 또 수행을 하게 되었을까, 이 길까지 어떻게 왔을까,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과의 어떤 그런 공감대와 같이 한번 이렇게 좀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초기에 이제 저의 소개로 시작을 해가지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먼저 여기다 Connecting the Dots라는 그 내용으로 가지고선 좀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 Connecting the Dots 혹시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어떤 점을 잇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인데요. 야, 점들을 잇는다. 자, 혹시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자, 혹시 손 좀 들어봐 주실까요? 유정현 교수님 수업 때 들으셨어요. 자, 어떤 개념으로 설명을 들으셨나요? 그 내용은 좀 기억이 안 나시고요. 네. 그러니까 Connecting the Dots, 이거는 제가 어디에서 가지고 온 거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스티브 잡스라는, 그쵸? 그 애플가 그 대표죠. 스티브 잡스가 그 스탠포드 대학교의 그 졸업, 그 어떤 연설을 가가지고서는 그 언급했었던 내용들인데요. 결국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경험들, 그리고 어떤 그런 그 지식들,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하나의 어떤 그런 점들로서 이어진다라는 그런 개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커넥팅 더 다츠로 출발하는 이유는 결국은 문화예술 교육사라는 거는 결국 그러니까 내 안에 모든 것들을 이어가면서 뭔가 출발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그리고 내가 함께하는 어떤 그런 대중들을 같이 하고 이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가라는 어떤 그 개념에서 좀 출발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저희는 이제 예술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자, 내가 생각하는 아트란 무엇일까요? 선생님들, 자, 아트라라고 딱 질문을 했었을 때 딱 생각나는 게 무엇일까요? 선생님 좀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보고 느끼는 거. 네. 보고 느끼는 것, 그리고 또 표현하는 것. 딱. 선생님은 아트 하니까 바로 머리에서 딱 떠오르는 거. 크리에이티비티, 그러니까 약간 창의성, 이런 거 생각나세요. 또 선생님은요? 그림 바로 생각나셨어요? 그리고 또 선생님 어떤 개념이 생각나실까요? 생활. 생활. 아트는 생활이다. 그렇죠? 그런 어떤 개념들로.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제가 예술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을 때 사실 가장 많이 어떤 그런 일반적인 어떤 대중들이 반응하는 것들은요, 특히 예술이다, 그리고 미술이다 라고 하면은 사실 그림이다 라는 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학습되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림에서 좀 더 확장된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약간 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다라면 그림이라고 대답을 한다라고 좀 여기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자, 내가 생각하는 어떤 미술, 그림, 어떠한 그림일까? 어떠한 그림을 갖다가 우리가 예술이라 할까? 그리고 어떠한 그림을 우리가 또 그러니까 미술이라고 할까요? 작가의 주장이 나타나. 작가의 주장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또 한번 좀 뒤에 있는 선생님 여쭤볼까요? 네, 선생님. 예, 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아트가 만약에 그림이라면, 그 미술이 그림이라면은 어떠한 그림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제가 보는 시각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각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 확실히 선생님들은 회화가시다 보니까는 그 어떤 개념을 좀 잘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인 분들은 만약에 미술이라고 그러면, 예술이라 그러면은 자, 어떤 무엇이 생각납니까? 그러면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어떠한 그림을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아름답고 잘 그린 그림을 보통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의 출발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열심히 그 입시미술을 굉장히 중고등학교 때 치열하게 하면서 그 미술이라는 개념을 약간 형성하고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했었던 미술, 제가 출발하게 된 미술은요, 결국 뭐냐면 잘 그리는 미술, 그리고 그걸 잘 그렸을 때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그 반응들이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굉장히 무언가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나는 왠지 좀 이렇게 그림에 좀 자신이 있었고, 그래서 그림을 더 열심히 그릴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당시에 또 좋아했었던 그림들도 다 아름다웠었던 그런 어떤 그림들이었었던 것 같아요. 예쁜 그림, 아름다운 그림, 색이 고운 그림, 그리고 보기에 좋은 그림, 이런 어떤 그림들을 가지고서 출발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계속 그림을 열심히 그리다가, 그런데 또 이제는 막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막 뭔가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나는 화가가 되면, 여러분들 그 생각하지 않나요? 어렸을 때 너는 화가가 돼서 뭐가 될 거야? 너는 화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나는 미대를 가고, 그리고 유학도 가고, 그래서 또 예술가로서 열심히 좀 약간 성장하고 싶어,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 텐데, 그래서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갔습니다. 왜냐면 뭔가 좀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간 유학 길에서 첫 번째, 제가 그림을, 그러니까 입시미술을 되게 오래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미국에 있는 학교의 아이들은 사실 저희 같이 입시학원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같은 학년을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무언가를 그려라라고 해가지고 본 것을 그대로 그린 그림을 저만큼 잘 그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뭔가 1학년 때, 2학년 때까지도 막 교수님 칭찬과 아이들의 반응에 뭔가 나 뭔가 좀 세계적으로도 좀 뭔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기분에 막 들떠서 살았었던 것 같아요. 3학년이 됐습니다. 3학년이 됐는데 조금씩 약간 수업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보고 그린 그림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법, 재료 체험, 이런 내용들을 갖다 쭉 그리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론도 이제 서양 미술사, 그런 어떤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쭉 학습하다가 3학년 때부터 이제 심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수업의 내용이 달라지는데, 교수님들이 무언가를 그리라라고 지칭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무언가를 이야기하면서 논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의 어떤 그런 표현을 이끌어내는 작업들을 하시는데요. 죄송하지만 정말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제 개념 안에 있는 내용들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영어였었기 때문에 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었고, 그리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미술에 대한 고정관념, 그 가치 체계가 굉장히 좀 약간 이렇게 확립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었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저한테는 그게 약간 들리지 않았었던 그런 그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희선, 너는 그림이 참 아름다워. 근데 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니?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자, 그랬을 때 저는 분명히 선생님 너무 공감하시는데요? 뭔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작업을 했고 나의 스토리를 담았고, 그리고 잘 그려왔고, 그리고 열심히 했는데 왜 자꾸 우리 교수님은 저는 그때 그 특정 교수님을 욕했어요. 왜냐하면 1, 2학년 때 모든 교수님 다 칭찬했는데 왜 저 교수님은 나를 갖다가 욕을 하지? 막 그러면서 그때는 어렸으니까 막 뭔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 거부당한 느낌 같은 것들도 되게 심했고, 그렇지만 그 뜻을 조금 더 헤아리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수업 시간이었어. 제가 막 더 잘 보이려고 막 캔버스도 이만하게 큰 걸 해가지고요.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그 조그만 소형 트럭을 몰고 있는 친구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걸 낑낑낑낑 대면서 이제 과제를 며칠 밤을 새가지고서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막 애들은 막 잘 그렸다 그러고 막 그런데 교수님은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갑자기 하시더니 갑자기 저한테 주신 점수가 그러니까 그 A-가 됐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여지껏 제 인생에서 제일 열심히 그려간 그림을 갖다가 A-를 받았었을 때 제 충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수업 때 한 학생이 있었어요. 맨날 오면은 늦게 와요. 그리고 앉아있으면 저는 되게 똑바로 앉아서 막 이렇게 듣는데 범생이처럼 그 친구는 오면은 맨날 이렇게 주머니에다 손을 이렇게 쥐고서는 막 대체 쟤는 어저께 뭘 했을까? 저 혹시 마약하고 온 거 아니야? 막 이런 약간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약간 정신이 없는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또 그날도 또 늦게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구부러져가지고 앉다가 과제를 딱 내는데 그 친구가 뭘 냈냐면 이런 돌멩이를 하나를 갖다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돌멩이를 하나를 갖다 딱 끄집어내더니 그 아이가 쌀라쌀라 뭐라라고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땐 갑자기 아이들이 막 다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고 선생님 웃고 막 그러더니 이 친구 A+ 받았어요. 예. 저 되게 충격의 도가니였었어요. 대체 저 돌이 뭐길래. 제가 만든 것도 아닌데,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쟤는 지금 저기 노력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왜 나는 A-고 얘는 왜 A+일까? 굉장히 약간 그런 어떤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었고 대체 왜 이거를 선생님과 아이들은 예술로서 가치를 인정을 해주고 왜 나는 왜 이게 이제는 그 가감되는 그쵸? 그런 어떤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걸까?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데 좀 아실 거예요. 이제 배운 자분들이시니까 좀 약간 이해를 하실 텐데 저는 그때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그 예술은 그런 예술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나중에는 계속적으로 이런 그쵸? 계속 병기를 보여주면서 저 학교 때 사실 마르셀 디샹 몰랐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그러고서 유학을 갔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은 마르셀 디샹을 모르고서는 예술을 출발하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자꾸만 이 병기를 가지고서는 3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시고서 수업을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머릿속에는 저건 병기인데 왜 저렇게 자꾸 저게 최고의 예술이다, 예술의 출발이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얘기하는 게 정말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니까 앞에 돌이 왜 A+ 받았는지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한번 보시다. 이게 변기죠. 그쵸? 근데 이 마르셀 디샹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너무 막 질문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 변기가 아니라 작품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시잖아요. 예, 말씀해 보실까요, 선생님?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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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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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네. 예. 자, 그러면 제가 그걸 키워드를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기존에 어떤 그런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했을 때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는 공식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말씀하셨어요. 자, 이거 마르셀 디샹의 작품이에요. 그쵸? 근데 디샹의 작품인데 지금 보면 사인이 뭘로 되어 있어요?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나요?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또 이거는 그 디샹이 만든 작품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예술의 공식은 뭘까요? 작가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일무이한 그 무엇. 그렇죠? 이 병기는 하나만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아니에요. 여러 군데 가면 다 볼 수 있는 병기였어요. 왜냐면 공장에서 이렇게 찍혀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개예요. 유일무이하다는 공식도 깨요. 그런데 또 거기다 작가의 사인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사인은 있어요. 그런데 작가의 사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렇게 반대되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한 거죠. 그렇죠? 왜 디샹은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근데 이게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했었던 거예요? 전시장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했었어요. 그러니까 얘를 뭘로 봐줘야 되기 때문에? 작품으로 봐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화장실에 있을 땐 변기인데 전시장에 있으니까 예술작품으로 봐줘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고요. 거기다 더 혼란스러운 거는 심지어 뭐가 있어요? 사인이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뒤샹이 예술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어떤 그런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적인 어떤 관념, 그 모든 것들을 깨는 어떤 그런 다다이즘의 어떤 그런 활동을 했었던 작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자, 너가 이거는 뒤샹한테 나중에 이야기를 하죠. 뒤샹 왜 이런 어떤 그런 작업을 했니라고 했었을 때 뒤샹이 나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다시 자, 봅시다. 이런 작품들을 예술이라고 생각했을 때 왜 뒤샹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보면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일상의 오브제가 예술가의 선택에 의해 특별히 주목받는 예술작품으로 변화하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 자, 발상, 생각, 선택, 아이디어. 그쵸? 이 개념을 갖다가 처음 제시를 하기 시작한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게 내가 만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술가의 역할은 뭐냐면 이게 예술 작품이 아니었었던 것들도 그쵸 하나의 어떤 그런 아름다움 그 안에서 어떤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게 예술가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술가의 선택 그리고 예술가의 생각 이런 것들이 결국 그러니까 어떤 뭐 아름다움이라는 어떤 그런 예술의 개념이 아닐까라는 내용들로 제안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연계된 수업이 바로 아까 그쵸. 제가 제출했었던 과제인데 저는 이거를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열심히 캔버스 작업을 해가지고서는 제출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돌을 가져가서 그쵸. 자기의 어떤 생각, 아이디어, 발견, 의미를 갖다가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A+를 받을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 된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최근에 현대미술은 보시면은 기술, 재료, 그런 기법 이런 내용들이 더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뭔가요? 어떤 생각, 그리고 스토리, 아이디어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중요한 어떤 그런 내용들로 접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생각이 중요하다. 자, 여기서 한번 또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제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다 아십니다. 자, 여러분들 이 조각상 제가 수업 안 들으셨던 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이 조각상은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자, 봅시다. 그러면 이거 아름다운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자, 이게 아름다운가요? 이게 아름다운가요? 네? 자, 오른쪽. 자, 밀로의 비너스가 당연히 이렇게 보시면 밀로의 비너스가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밀로의 비너스는요. 보기에도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아름답지만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학습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자, 제가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선으로 봤었을 때는 이 오른쪽이 아름다운데 이 왼쪽에 있는 거 여기는 지금 이건 마크 코인이라고 해서 영국의 YBA를 대표하는 그 YBA 아시죠, 여러분들?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라고 해서 데미안 홀스트를 갖다가 약간 구축을 해가지고 형성된 영국의 대표 예술가 그룹인데요. 근데 YBA를 대표하는 마크 코인이라는 그 작가가 만든 앨리슨 레퍼라라는 영국의 구조화가의 어떤 그런 그 형을 만든 그런 그 작업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보다 이게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왜 이게 왜 아름답지 않은가요? 응? 일반적으로 이게 왜 아름답지 않다라고 생각할까요? 학습이 안 돼 있어서 네, 그런 내용도 있지만 사실 보시면 약간 이거는 원래 굉장히 완전했지만 그쵸 파손된 어떤 느낌인데요. 이건 원래부터 어때요? 장애가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의 내용이에요. 거기다가 중요한 거는 배가 블룩 튀어나와 있어요. 그렇죠? 임신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선을 갖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앨리슨 래퍼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닉 부이치치와 같이 해표지증을 선천적으로 앓고 태어난 그런 작가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장애가 있었지만 어떤 그런 예술에 어떤 그런 탁월한 재능이 있었었고요. 그래서 예술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고 장애를 극복하고 그리고서는 그 예술대학교에 가서 장학금을 받고서는 수학을 할 정도의 굉장히 약간 천부적인 어떤 그런 그 장애 예술가입니다. 근데 이 작가는 어렸을 때 장애가 있다라는 것들로 때문에 부모한테도 버림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남자친구들한테도 굉장히 수없이 버림을 받았었던 그런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그런 어떤 아픔에도 그쵸 그걸 굴하지 않고 그래서 어떤 예술의 어떤 혼을 놓지 않고 지금 그리고 또 아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임신한 어떤 그런 상황도 사람들이 위험하다라고 굉장히 뭐라고 했었지만 굴하지 않고서는 굉장히 용기 있게 아이를 낳아서 건강한 아들을 낳아서 지금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계세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마크 퀸이 생각했을 때 오늘날 최고의 아름다움, 그런 어떤 비너스는 바로 앨리슨 래퍼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조각상을 만든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봤었을 때 다시 여쭤볼게요. 네, 자, 다시 여쭤볼게요. 어디가 더 어떤 작품이 더 아름다운가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그쵸 내용을 알고 난 다음에 시선이 굉장히 싹 변화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술가들의 어떤 역할들은 결국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대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적인 시각, 그리고 어떤 그런 학습된 시각에 대해서 좀 더 그쵸 벗어나서 새롭게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거, 새로운 아름다움을 제안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예술가의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문화에 따라서도 그쵸 굉장히 여러분들 아름다움의 가치가 달라지듯이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아름다움의 개념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현대미술에서는요 굉장히 그 이야기들을 많이 아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대상에 대해서 그 시선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생각을 담고서는 접근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진정한 어떤 그 아름다움의 어떤 그런 가치를 구현하실 수도 있고 발견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마르쉐 듀샹도 그쵸 이렇게 뭐 아름다움의 상징 모나리자, 솔직히 말하면 모나리자가 왜 아름다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밀로의 비너스도 아름다운지 잘 몰랐습니다. 입시미술 하면서 비너스를 그리는데 되게 이상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저게 왜 아름답다라고 하지? 그러면서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갖고, 모나리자도 사실 되게 의문을 많이 가졌었던 작품들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아름답다라고 강요된 그쵸 어떤 그런 그 마스터피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그 듀샹이 이렇게 코스염을 그려 넣음으로써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왜 코스염을 그려 넣은 어떤 모나리자 작품을 보고서는 왜 이런 행위를 했냐고 물어보는 그런 그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그리면 안 돼? 그랬더니 아름다운 모나리자는 되게 뭐 하는 짓이야? 그랬더니 나는 이게 아름다운데 왜 너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은 어디서 온 거니? 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름다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는 우리 플럭서스를 대표하는 요셉 보이스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생각하려 하지 않는 사람은 떨어져 나간다. 제풀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최근에 있어서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떤 생각, 어떤 그런 사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그 예술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알았지만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업을 하는 어떤 그런 그 역할에서 제풀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좀 접근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배운 자이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미술관에 가서 변기통을 붙잡고서는 웃고 있습니다. 그쵸? 왜냐면 이게 변기가 아니라 뭔지 알기 때문에, 예술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웃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나는 어떤 아티스트인가 라고 해서 이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평생을 예술가가 되는 것만 꿈꿔오고서는 쭉, 그리고 또 유학까지 가서, 그렇죠? 그리고 또 부모님한테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부까지 했는데, 그래도 나의 목표를 갖다가 내가 좀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인가? 난 현대미술이 맞지 않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학교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미술에 관련된 직업들을 쭉 탐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취업하기 좋은 거는 디자인 쪽이고요. 그렇죠? 디자인들도 굉장히 영역이 굉장히 다양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약간 이론적으로 접근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예술에 관련된 직업 영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 선택이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웠었던 그런 그 시기를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순간 굉장히 뭔가 인생의 좌절감을 굉장히 많이 맛봤을 때 저희 학과 사무실에 붙어있는 하나의 문구를 발견을 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예술가이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 요셉 보이스가 남긴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때 내가 예술가라는 어떤 그런 약간 정신, 마인드를 놓지 않으면 나는 계속적으로 예술가로서 살 수 있어 라는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20대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예술 영역들을 다 공부해보고 경험을 해보면서 뭔가 이렇게 여행하듯이 어떤 그런 그 시기를 좀 지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 일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실 약간 그 갤러리에서 큐레이팅 일도 조금 했었었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제 약간 그 미술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경험의 계기를 갖게 돼가지고 미술 교육자로서의 어떤 그런 진로를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그러면 왜 아트 티처가 되려고 하는가? 또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을 갖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술을 가르치는 환경 어디죠? 보통 보면은 예술을 가르치는 환경, 학교, 그리고 학원,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문화예술기관 이런 어떤 그런 내용들로 해가지고 접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대학원에 갔어요. 미술교육학으로 해가지고 대학원을 갔는데, 자, 학교를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한, 그쵸,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어떤 목표이기도 했었었고, 그리고 미술교육을 또 제대로 좀 공부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그 방향을 해가지고 접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학교를 다니면서 사실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경험을 갖다가 쌓기에는 또 어디를 가면 제일 좋죠? 우리가 또 미술 전공했다 그러면 어디 가서 애들을 쉽게 잘 많이 가르치죠? 학원에 많이 가죠. 그렇죠? 그래서 학원에 갔어요. 근데 제가 또 약간 영어를 할 줄 안다라고 해서 선생님이 영어 미술반을 갖다가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이걸 운영을 해보래요. 그런데 미술을 아동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교육 경험이 있지 않는 한은. 그런데 그걸 또 심지어 영어로 이야기하면서 막 약간 그 아이들과 반응을 해요. 근데 아이들한테 미술을 가르친다라는 거는 기술적으로 거는 가르친다라는 내용을 갖다 넘어서서 아이들과의 소통, 인터랙션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거든요. 아동미술에서는. 근데 저는 그걸 또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미술을 가르치는데 아이들한테 재료, 기법, 완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몰입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언어는 무엇을 쓰면서 아이들이 도통 못 알아듣는 영어를 쓰면서. 그러니까 제 수업이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네? 재미도 없고 애들은 지들끼리 놀고요. 그리고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맨날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해가지고서는 그래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는 학교 선생님이 되자. 그래도 좀 큰 애들이 난 것 같아 라고 했어요. 교생 실습을 갔습니다. 이 사태가 났어요. 그렇죠? 자, 다 드러넣어 있어요. 나는 미술 수업을 중고등학교 때 너무 좋아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미술 수업 때 잠을 자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은 왜 자니? 그랬더니 나한테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애들은 제가 예고해 가지 않는 한은요. 그렇죠? 미술에 대한 동기가 있는 애들이 몇몇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기가 없는 애들한테는 미술이라는 거는 재미없는 그 무엇이 됐던 거죠. 자, 그런데 이때도 제가 어땠냐면은 학교 교과 과정에 따라서 그쵸? 이렇게 뭔가 미술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약간 실기를 학습하는 내용들로 해서 결과물을 갖다 도출하는 쪽으로 애들한테 굉장히 좀 많이 약간 커리큘럼을 짜서 강요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굉장히 평가에 식상하고 그리고 또 내가 기술적으로 잘 못 그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미술을 갖다가 내가 진로를 정한 것도 아니고 잘 그릴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포기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보이는 거죠. 너무 재미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우연한 기회에 미술관에서 교육을 하는 어떤 그런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교육에 제가 출발을 어디에서 좀 두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미술관 교육이 저희 교육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미술관 교육을 하면서 어떤 경험을 했었냐면 자, 일단 미술관 교육은 감상 교육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통합형 교육을 했는데 이런 교육의 내용을 그때 처음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제일 처음에 참여했었던 그 프로그램이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찾아요라는 식으로 해서 예술의 어떤 그런 조형성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뭔가 작품을 감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개념을 갖다가 확장시켜서 자신만의 어떤 그런 조형 언어를 통해서 미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통합 수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제가 이거를 프로그램을 참여를 하면서 그 기획 단계부터 참여를 하기 시작했었는데 저는 단순히 그냥 어떤 그런 미술을 가르친다 그러면은 단순한 어떤 그런 재료 기법들 그리고 감상이라 그러면은 그 그림에 얽힌 어떤 그런 내용들을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많은 발문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어떤 그런 창의적인 사고를 이끄는 그런 질문 형태의 활동지들을 개발을 해야 됐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현대 예술가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예술을 갖다가 제안을 하기 때문에 출발은 어떤 그 동그란 종이 안에서 출발을 하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아이들이 표현할 수 있게끔 그것을 준비해 줘야 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필요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다양한 활동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저희가 또 기획하고 제시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이 진행하기 앞서서 굉장히 많은 공부와 진행들을 하게 되면서 제가 교육자로서의 어떤 준비 그리고 미술 교육으로서의 어떤 공간 굉장히 다양성 이런 내용들 제가 이 공간에서 경험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끝머리가 접니다. 많이 젊고요. 많이 슬림합니다. 지금보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출발하면서 제가 미술 교육에 대한 진정한 어떤 그런 뭔가 약간 감동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뭔가 어떤 철학 그리고 또 약간 가치 이런 것들을 갖다 느끼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처음에 미술관 교육으로 출발했었기 때문에 여러 어떤 미술관과 연계된 그 어떤 미술 교육과 관련된 사업들을 갖다 주로 많이 기획하고 진행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장애우를 위한 어떤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을 갖다가 인솔해서 감상 교육 같은 것들도 계속적으로 지속을 했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또 통합적으로 접근되는 것들 때문에 꼭 미술관이 아니라 여러 어떤 그런 박물관이라든지 자원관 같은 형태를 해가지고 여러 어떤 그런 곳들에서 미술과 통합이 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하면서 쭉 약간 지금까지 교육 내용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짠 거를 갖다 좀 더 자유롭게 그러니까 교육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제 나름의 어떤 연구소 겸 어떤 스튜디오를 갖다 운영을 하면서 약간 그 시작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되게 재미있는 건 뭐냐면 제가 디자인을 공부를 했었 디자이너로서 일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그때 딱 그만두면서 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미술관에서도 이렇게 교구 같은 것들을 만드는 디자인 활동지하는 어떤 그런 디자인을 제안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제 스튜디오를 만들 때에도 제가 다 이런 것들을 갖다 손수 다 작업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상 교육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어떤 차별화되는 프로그램들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과 이렇게 약간 활동하는 그런 내용들을 그 경험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한테 미술이라는 것들은 결국 뭐야 어떤 기술적인 거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라는 어떤 내용들 때문에 특히 약간 동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동기가 있어야 시작을 하고 미술에 대해서 재미가 있어야 그러니까 어떤 미술에 대한 어떤 그런 발전을 이룬다라고 해서 뭔가 약간 아이들한테 동기를 주기 위해서 제 주변의 모든 네트워킹을 다 이용을 해가지고 아이들의 어떤 그런 진로 모색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있는 친구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아이들 이렇게 약간 현장 학습 같은 것들 시켜가지고 뭔가 이렇게 컨텐츠 디자이너로서의 어떤 그런 꿈을 꾸게 한다라든지 그리고 제가 가는 어떤 그런 미술관 아니면 전시 그런 교육 현장에 데려가서 인턴십 같은 것들의 자원봉사 형태를 갖다가 경험을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어떤 역할에 대한 어떤 진로 모색을 한다라든지 그리고 또 미술관과 연계된 어떤 그런 전시 같은 것들을 참여할 수 있으면서 작가로서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도 체험할 수 있게끔 굉장히 다양한 어떤 활동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대학에서 미술 교직 그리고 또 교양 과목 이런 내용들로 해서 출발을 해서요. 지금은 이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과정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과정을 좀 약간 전담화하여서 강의하는 그런 강의자로서 그러니까 제 커리어를 갖다 쭉 쌓으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떤 그런 활동들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문화예술 교육사, 제가 만난 이 문화예술 교육사, 자, 이 문화예술 교육사라는 건 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자, 이건 왜 출발했을 것인가? 그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을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자, 문화예술 교육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선생님? 여기 지금 다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는 다 관심 있으신 분들이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내용을 접근을 하냐면 사실 개념 지금 특강이라 그러면은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 관련된 특강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이 내용을 연구를 하면서 그 시작을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 교육사 그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사를 활용하시는 기관분들도 제대로 문화예술 교육사에 대한 그 인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그게 발전이 굉장히 더뎌진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자격증을 갖다가 이렇게 그 취득하시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격증을 가지고서는 어떠한 내용들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었거든요. 자, 그럼 선생님들한테 여쭤볼게요. 선생님, 문화예술 교육사란 어떠한 역할일까요? 왜 갑자기 이 문화예술 교육사라는 걸 국가에서 국가 자격증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치 운영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문화예술사, 문화가 네, 네. 전반적으로 이제 침투하면서 네. 교육이라는 그 제도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굉장히 약간 문화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고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교육이라는 키워드라고 맞춰가지고선 좀 제한된 어떤 내용이다. 자,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 잘 모르시겠어요. 왜 문화예술 교육이 이렇게 국가 자격증까지 그렇죠? 제도로까지 만들어지면서 강조되기 시작했을까? 좀 더 예술 교육을 네. 일반인들한테 대중화시키고 네. 그리고 또 전문적인 예술 교육을 네.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네. 또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널리 네. 유용하게 하기 네. 위해서. 네, 맞아요.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그렇지만 굳이 왜 예술을? 전문 인력이 네?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전문 인력도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근데 다시 또 질문합니다. 근데 굳이 왜 예술을? 우리의 삶이 예술이니까. 근데 또 그 가치를 제대로 또 인정해 주시는 분들이 또 많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이렇게 자격증 그런 제도를 통해서라도 어떤 인식 개선이라든지 어떤 예술의 어떤 그런 그 대중화, 그리고 어떤 그런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그런 대중화를 기해서 이렇게 그 만들어진 제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출발은 이런 거예요. 국가 자격증 제도를 해서 운영한다라는 거, 국가의 이 문화예술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필수적으로 중요해지기 시작했다라는 어떤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기 시작했고요. 근데 이 문화 산업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또 보면은 어떤 과목을 해서 접근해서 볼 것인가 했을 때 예술이라는 어떤 그런 창의성을 내포하고 있는 어떤 그런 개념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술이라는 건 결국은 제가 제 수업 때도 강조를 했지만 문화가 우리 삶에서 이렇게 맥락적으로 만들어지는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삶의 내용들이라면 예술도 똑같이 문화와 똑같은 맥락으로 키워드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삶에서 이렇게 약간 표출된 그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의 삶에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는 키워드가 계속적으로 함께 녹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은 결국은 그러니까 별도의 그 무엇이 아니라 그냥 우리 삶 그 자체 그거 무엇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약간 별개의 어떤 의미를 해가지고서는 그 뭔가 다른 필드의 어떤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그렇게 살아도 되는 어떤 그런 시점이었었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떤 그런 IT 기술이 이제 그쵸 이렇게 발달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선진국 대열에 이렇게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기술은 기술대로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좀 부족했을까요? 우리나라는 삼성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애플이 없어요. 그 말은 무엇일까요? 애플과 삼성의 차이는 뭘까요? 네? 창조력입니다. 그렇죠? 창의력, 창조력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는 기술은 정말 이제 세계 어디에다 견주어도 굉장히 부족할 거 없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스티브 잡스와 같은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과연 우리나라에 스티브 잡스와 같은 사람이 없는 걸까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교육열이 이렇게 드높고 약간 세계화된 어떤 이런 우리나라에? 응? 네. 교육열이 드높아서 근데 그 교육의 방법 때문에 그렇죠 나오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죠. 하지만 그래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교육의 방법을 100% 다 따르지 않고 어떤 그런 자기주도적으로 이렇게 나아가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엄마들이 붙잡아서 그리고 네 제도적으로 네. 꼭꼭 붙잡아서 그냥 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아티스트 다 어디 살고 계세요? 다 외국에서 많이 살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안 살아요. 인정도 다 어디서 받기 시작하셨어요? 외국에서 받고서는 우리나라에서 역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이호환 작가라든지 이불 작가라든지 김수저 작가라든지 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과학자들도 그래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아마 선생님들 아니 배우 남편분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아드님이라고 하기 다 너무 젊어 보이셔가지고 이렇게 벌써 있으실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데 제가 예전에 공대 공대를 나오신 분과 이제 교제를 했었을 때 이제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외를 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왜 나가야 되냐 그랬더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대요. 그래서 왜 많지 않냐 그랬더니 아무리 좋은 연구물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게 통과가 안 된대요. 자, 그게 왜 통과가 안 될까요? 한 예로 이제 삼성에 계셨던 분입니다. 삼성에 계셨었던 분이에요. 근데 연구물이 나왔대요. 외국의 약간 사이언스지에서도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기술화가 되지 않아요. 근데 조금 있다가 외국에서 그게 기술화가 돼서 나타났어요. 뭘까요? 그렇죠? 결국 뭐냐면 아무리 좋은 어떤 그런 창의적인 결과물이 나와도 그것을 갖다 인정해주고 그거를 지원해줄 체계가 우리나라에는 잘 없어요. 근데 그게 없다라는 건 뭐냐면 인식체계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예술가만을 위한 어떤 교육만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그 인식이 개설된 대중을 위한 어떤 예술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창조적인 어떤 그런 그 문화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우리가 창조적인 인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어떤 공식이 성립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국가 사업에서 이렇게 문화예술 교육을 굉장히 문화예술을 강조하기 시작한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전도할 어떤 역할이 바로 이제 문화예술 교육사, 그렇죠? 어떤 그런 역할이 필요해가지고 나타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가능할 수 있었던 거, 만약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가능하지 못한 거는 우리나라 예전에 주 6일제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주 6일 동안 학교 다니고 이제는 그 직장을 다니고 그러다 보면은 뭔가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잘 많지는 않아요. 근데 문화예술은 향유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일 텐데 그 향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시간들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근데 주 5일제가 도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여가 문화들이 발달되기 시작하면서 좀 더 가능해질 수 있는 그런 그 환경 사태가 만들어졌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국가에서는요, 항상 보면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회 여건들을 갖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근데 예대생들은 항상 졸업하면 어때요? 예대생은 실직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취업이라는 게 굉장히 좀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문화예술 교육사 제도를 갖다가 만들어서 그러니까 운영을 하게 되면은 예대생들에게도 뭔가 졸업 이후에 진출 영역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또 두 번째 또 그 인력 기반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또 충족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일단 창의적인 어떤 그런 교육 인력을 양성하고 그것들을 갖다가 좀 더 약간 시스템화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을 갖다 기반을 해서 출발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문화예술 교육. 자, 여러분들 문화예술 교육 처음에 생각하셨을 때 예술 교육이다. 그럼 예술 교육이라는 거는 결국 출발점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그림을 잘 그리면 그림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거. 자, 그게 예술 교사의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하지만 그런데 문화예술 교육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미술을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는 예술을 위한 교육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술을 통한 교육이라는 건 대체 무엇일까요? 예술을 통한 교육이라는 개념은 또 무엇일까요? 예술을 위한 교육과 예술을 통한 교육의 차이점이 뭘까요? 미술을 통해서 마음의 치유를 하고 네. 삶의 질을 향상하자. 그렇죠. 저희 여러분들이 음악 감상을 하는 어떤 내용들 그리고 전시장에서 감상을 하는 어떤 내용들은 예술을 위한 교육과 예술을 통한 교육일까요? 그렇죠. 예술을 통한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목표가 달라요. 뭐냐면 예술을 위한 교육은 목표가 예술을 잘하게 말고 예술을 잘 이해하게 만드는 거, 예술 본질적인 어떤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 예술의 맥락적 접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문화예술 교육은 결국 예술을 통한 교육의 어떤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공연 문화의 어떤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요, 우리 어떤 삶을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제고하는 결국 뭔가 나의 어떤 삶의 질도 향상을 하고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문화 역량도 이렇게 발달시킬 수 있는 것들을 모색해보자 하는 개념으로 출발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 교육은요, 범주가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문화예술 교육사, 그럼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뭐냐면 예전에 미술교사, 그러면 미술을 잘 표현하도록 그리고 미술을 잘 이해하도록 가르치면 됐었는데, 그런데 예술을 통한 교육, 문화예술 교육은요, 그냥 미술을 활용하고 예술과 통합시켜서 무언가 새로운 어떤 그런 교육의 어떤 방법론을 통해 가지고 뭔가 삶의 주제를 이해하게 만드는 내용들로 해서 접근이 된대요. 굉장히 모호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궁극적인 취지가 뭐냐면 예술인을 양성하는 것들이 아니라 예술적인 체험을 통해서 문화소양, 그쵸?을 갖다가 이렇게 발달시키기 위한 어떤 내용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미술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음악과 같은 예술 영역을 활용한 그런 어떤 그런 교육의 내용들로 접근된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조금 다른 게 뭐냐면요, 여기는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이해 중심의 어떤 그런 교육이라면은요, 여기는 조금 더 뭐냐면 체험 중심의 어떤 뭔가 약간 이렇게 깨닫는 그런 어떤 내용들로 해가지고선 접근이 된 좀 더 놀이에 가까운 어떤 형식의 교육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예술을 통한 교육을 통해서 미적 안목 육성, 그리고 조형 능력 함양, 그리고 창의성 개발, 이런 것들을 갖다 목표에 둔 교육이 바로 이제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문화예술 교육은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예술 교육을 통해서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능력을 높이는 교육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자, 우리가 그 예술교육에서 굉장히 대표되는 주 학자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존 듀이는요, 예술교육의 목적은 예술 경험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인격체로서의 인간의 성장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는 그 어떤 곳에도 예술교육은 예술가를 양성하기 위함이란 말이 없습니다. 예술교육은 이렇게 인간의 어떤 그런 뭔가 그 건강한, 그쵸? 어떤 그런 성장을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맥심 그린 같은 경우는 우리는 널리 깨어있음을 통해서 사회의 부조리나 부정을 인식하고 이러한 부정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를 상상해야 된다. 그래서 예술을 제대로 경험한다라는 것은 널리 깨어있음, 그리고 상상하는 힘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예술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더 시각을 넓힐 수가 있고요. 그치?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좀 더 새롭게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약간 능력을 이렇게 갖추기 시작함으로써 우리의 어떤 그런 삶의 어떤 그런 그 편협한 어떤 그런 그 생태를 좀 더 개선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 리차드 릴리라는 미국의 교육부 장관이 또 이렇게 예술의 역할을 갖다 정리를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술의 역할과는 굉장히 좀 다를 거예요. 먼저 아동들이라는 거는 결국 학습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위한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함에 있어서 예술이 우리들의 노력의 중요한 부분임을 인정을 하고, 예술은 인간으로서 특별한 것이고 창조적 개인으로서 각자에게 특별한 것을 의사소통한 독특한 매개체이며, 예술은 문화유산과 모든 다른 문화의 유산을 이해하게 만드는 가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은 창조적 문제 해결 능력, 상상, 세부적 상황에 대한 자기 수양과 집중력을 개발함으로써 국가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경쟁력을 높인다. 이런 내용으로 쭉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 교육이 학교에건 사회에건 인간의 삶에 있어 필요하다 아니다? 필요하다.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실제로 그러니까 예술과 우리 어떤 그런 삶의 어떤 그런 연관성을 이야기를 하시면,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문화예술 교육의 어떤 그런 그 성공 사례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성공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문화예술 교육이 국가 사업으로도 강조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문화예술 교육사들의 어떤 양성이 필요해지기 시작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엘 시스테마는 베네수엘라의 굉장히 그 저소득 층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요, 이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을 갖다가 운영을 함으로써 뭔가 범죄에 아이들이 친숙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들을 오케스트라 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좀 더 아이들이 어떤 그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과,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내가 여기서 굉장히 뭔가 어떤 자기 성취감 같은 것들을 경험해서 내가 뭔가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또 동시에 또 음악가로서의 진로도 또 모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엘 시스테마의 운영을 통해서 그 지역의 어떤 범죄율이 굉장히 많이 낮아지게 된, 그러면서 또 대표적인 이렇게 두다멜과 같은 세계적인 어떤 그런 예술 그 음악 그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탄생할 수도 있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었고요. 여기는 이제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인데요. 여기도 굉장히 범죄가 만연한 어떤 그런 도시예요. 아이들이 거리에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센 요한이라는 그 네덜란드 작가들이 방문을 했다가 벽화를 갖다가 작업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프로젝트 특성의 어떤 그런 벽화 작업을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여기 이 프로젝트에서 벽화 작업을 하는데 본인들이 외부 인력을 가져가서 칠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렇게 그 내용을 약간 그 도안을 짜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하고 또 어떤 그 동의를 갖다가 다 얻고, 그리고 또 이것을 이렇게 뭐냐면 이걸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관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만드는 어떤 그런 작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역 청년들을 이렇게 이제 그 페인트 작업하는 것들을 다 교육을 시켜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어떤 그런 이 마을을 전체 다 이렇게 약간 벽화 마을로 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작업을 통해서 결국은 뭐냐면 그 어떤 외부에 방치될 수 있는 청년들이 이렇게 어떤 그런 기술을 갖다 연마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내가 만든 어떤 그런 그 나의 마을 문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키고자 하는 어떤 노력들을 그 지역의 소중함, 어떤 그리고 우리의 어떤 걸 살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들을 갖다 또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런 예술의 어떤 힘에 대해서 이런 사례를 통해 가지고 알게 될 수 있었던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문화예술이라는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제 뭐냐면 약간 여러 가지 전인적인 어떤 그런 그 성장 기반의 개성을 뭔가 추구하는 사람, 그리고 또 약간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그리고 약간 융합형 인재의 어떤 그런 인재의 어떤 양성,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어떤 시기에, 근데 현장에서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는 어떤 배경인데 현장에서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학교 현장에서 여러분들 어떤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학교 현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예술 생산자 중심의 어떤 그런 교육이 된다라든지, 그렇죠. 예술이라는 거는 네가 예술 전공을 할 사람들을 위한 어떤 교육들, 그리고 기능 중심의 교육들, 그리고 또 약간 삶과 이렇게 분리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교육들, 그리고 또 평가 중심의 어떤 그런 교육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져서 이런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어떤 가치가 실현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 교육과정에 이 내용을 강조해서 되지 않으니, 그러니까 문화예술 교육사라는 자격증 시스템도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여러 사업들을 만듦으로써 이제 사회에서 학교로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그래서 삶에 굉장히 그 자연스럽게 침투될 수 있는 그런 교육 내용들을 새롭게 제안하면서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개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의 목표는, 자, 문화예술 교육 경험을 통해서요, 직관력을 향상하고 창의력을 증진시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미래 예술가 관객을 육성하는 것, 그리고 개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거 지금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서 첫 번째 거는 좀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창의적인 인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스티브 잡스 같은 인재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빈치 같은 어떤 그런 인재들이 필요한데, 그런 자율적인 어떤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아무리 그 창의성이라는 건요, 단기적 교육으로 되지가 않아요. 주입식 교육으로 되지가 않고, 그런데 서양의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왜 이렇게 우리한테는 자연스럽지 않을까를 해서 계속적인 연구 추적을 해보니까, 서양은 그 문화 자체의 어떤 그런 뭔가 자기주도성, 그리고 또 창의적인 어떤 사고, 그리고 자기 의견에 대한 어떤 그 자유로운 표출, 이런 것들이 허용되고 있는 어떤 그런 문화인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제도권, 교육의 그 학교라는 교육 제도권에 갇혀서 뭔가 주입식의 어떤 그런 교육들만이 이렇게, 그쵸, 이렇게 얻어지는 그런 그 결과들이 계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슈 제도의 풍토가 뭔가 변화를 갖다가, 그쵸, 만드는 것들을 거부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학교에서는 안 되니, 우리 어떤 근데 우리 삶에 이렇게 약간 이것들을 침투시켜서 녹아져서 자연스럽게 그 역량을 갖다 갖추는 어떤 내용들로 해서 접근을 해보자 해가지고 출발을 한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미래 예술가 관계 육성. 이거 여러분들한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회학과 나왔어요. 여러분들 작품 열심히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더 많은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내 작품이 좀 팔아서 내가 좀, 그쵸, 물감이라도 좀 살 수 있고 부실에도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 돼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도요, 그것을 갖다가 뭐예요? 이렇게 약간 그 향유하고자 하는 수요자가 많지 않으면 저희가 아무리 많은 어떤 작품을 갖다 배출해내도 저희는 반고 인생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그 어떤 그런 인식이 개선됐다라면, 여러분들 그 얘기 하시죠. 자, 외국에서 특히 유럽권에서 그 유학을 했었던 친구들이 그 얘기를 해요. 한국에 오니까 뭐가 안 된대요. 자기는 유학했을 때 그림 많이 팔았대요. 그 친구 그림이 여기서는 나쁘고 거기서는 좋아서?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림을 사고 파는 어떤 그런 문화들이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그쵸, 이렇게 자유롭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서양에서는 그림을 사고 그치 파는 문화가 마치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우리가 맛있는 어떤 음식을 갖다가 먹으면서 굉장히 만족감을 얻는 것처럼 어떤 굉장히 그런 문화 자체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녹여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그래야지 뭐예요? 어떤 그 예술가들도 더 잘, 그렇죠, 이렇게 그 발전하고 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라는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건 단순히 예술의 체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정서적인 감흥을 갖다가 이렇게 얻는 내용들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창의적인 어떤 그런 사고, 직관적인 어떤 향상,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이게 문화예술 체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발달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건데요. 그냥 예를 들어 가지고 쉽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다 지금 회학과 나오셨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갑자기 생계를 위해서 자영업을 하나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밥집을 하나 내려고 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 김밥 천국 프랜차이즈를 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혹시 몇이나 되실까요? 저는 프랜차이즈를 내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왜냐면 프랜차이즈에 대한 거부감이 아니라, 왜 내가 그걸 차려야 돼? 왜냐면 내 사업인데,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게 저한테는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는 뭔가 간판 디자인을 하는 것도 제 마음, 그렇죠? 그리고 네이밍을 하는 것도 제 마음,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뭔가 형태도 다 제 마음이에요. 만약에 제가 김밥 천국을 한다 그러면 저 근데 솔직히 요리 되게 못해서 김밥 천국 꿈도 못 꿉니다. 근데 김밥집 꿈도 못 꾸는데 김밥의 어떤 그런 구성도 조금 다르게 들어갈 것 같고요. 싸는 포장지에도 다르게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제 김밥집은 이름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간판도 다를 거예요. 인테리어도 다를 거고요. 아마 선생님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뭔가 만드시면은 내 거니까 개성 있게 하고 싶으시지, 그렇지만 남의 것을 따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요, 김밥 천국을 선호하게 돼요. 왜냐하면 실패율이 적고, 그리고 내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 것들을 선택했을 때 훨씬 더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프랜차이즈가 많아요. 근데 자, 앞으로 이런 문화예술 교육의 어떤 체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창조력, 창의력, 그리고 자기주도성 이런 것들이 빌드업이 되고 문제 해결력,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 발달이 되기 시작한다라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우리가 서양을 나갈 필요 없이 굉장히 개성 있고 아기자기한 다양한 어떤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들을 만나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보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때문에 결국은 창의적인 이런 인간 육성,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키워드를 가지고서는 국가에서 이렇게 그 문화예술 교육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문화예술 교육은 그러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느냐,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문화예술 교육은 단순히 미술을 잘 가르치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음악을 잘 가르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성격은 통합형의 성격을 좀 띠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미술이지만 음악적인 거, 문학적인 거, 그리고 또 공연적인 거, 이런 요소들을 다 도입해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제도 그래서 미술에 관련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대한 내용들이 주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이거는 이제 꿈다라 토요문학교라고 문화예술교육 그 사업 중에서 가장 크게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2015년, 2016년, 2017년 이 꿈다라 토요문학교를 이 물길 아티스트라는 어떤 그런 형태를 해가지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도 있는데 제가 또 다른 어떤 그런 연구소의 개관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 개관연구원도 참여했었을 때 같이 기획했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물길 아티스트가 왜 물길 아티스트냐면은 여러분들 여기 저희 연구소에 있는 그런 지역이 서촌 쪽이에요. 근데 그 서촌이라는 건 여러분들 경복궁, 경복궁의 서쪽에 있는 걸 우리가 다 경복궁역 쪽을 갖다 다 서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거기 얼마나 가보셨을까요?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서촌 지역을 많이 가세요. 갤러리 같은 것들도 아기자기하게 있고, 그리고 또 뭐 통인시장이라는 어떤 그런 문화도 있고, 그리고 또 조그만 산도 있고요. 거기 가면 굉장히 좀 아기자기하게 예쁜 카페나 어떤 그런 그 갤러리가, 그런 그 레스토랑들도 여러분들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연구소가 이쪽인데 저희도 몰랐었어요. 저희 그냥 서촌이라는 건 그러니까 문화 지역이고 뭐 역사적으로 이쪽에 굉장히 많은 어떤 문화 예술인들이 굉장히 살았던 곳이고 이 정도는 알았었는데, 그런데 저희가 그러니까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이 지역에는 무슨 이야기들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갑자기 만나신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역 문화 해설사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지역 문화 연구가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연구가가 있다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서촌 지역을 우리가 마치 여행하듯이 같이 한번 투어를 했었었는데, 그때 알게 된 내용이 자, 이거였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경복궁역에 딱 도착해서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효자동에서 만나자 그래요. 근데 도착해가지고 지도를 보니까 거긴 효자동이 아니라 통이동이에요. 그래서 근데 길만 건너면 통인동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가면 또 옥인동이래요. 아니 무슨 그냥 길 조금만 걷기만 시작하면 동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이상하다, 여기 왜 이래? 라고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이제 약간 돌다리라도 이렇게 건너잖아요. 물길이 지나가는 것들을 구획으로 해가지고 동단위를 나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동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당시에 그래서 그 지역은 조금만 돌단길이 있는 어떤 그런 물길들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있었었던 그런 지역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가시면은 그런데 그 물길은 없는데 다 매립되는 적들이 여러분들이 땅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키워드를 따라서 그럼 이 지역은 이 물길이 지나는 곳이라는 키워드를 해가지고 물길 아티스트라는 타이틀로 해서 어떤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을 만들었었는데,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뭐냐면요, 내 동네를 내가 제대로 알고 내 동네를 내가 잘 즐기고, 그리고 내 동네를 사랑해서 내 동네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내 동네를 알리기, 약간 이런 내용이 좀 취지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서촌 지역은 정말 매력적인 곳이에요.
굉장히 갤러리라는 게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문화예술인들이 이렇게 살았던 곳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가시면 뭐 이중섭이 살았던 곳, 그리고 약간 박노수 미술관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가옥 같은 것들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한옥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약간 적산가옥에서 이제 현대적인 건물까지도 굉장히 약간 역사를 아우러지면서 그 여러 가지 어떤 문화들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작은 갤러리들도 있고요. 그리고 윤동주 문학가 같은 거, 문인들도 많이 살았던 곳들이 있고요. 그리고 인왕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왕산 하면 뭐 생각나요? 응? 아, 인왕산 호랑이요? 아, 네, 제가 서대문 살아가지고 제가 한동안 이렇게 열정 뻗쳤었을 때는 인왕산 넘어가지고 이쪽 맨날 연구소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 인왕산 호랑이라는 별명이 있었었는데, 그것보다 그림하신 분들은 인왕산 그러면 호랑이보다 인왕제색도를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 그렇죠? 그래서 그 겸재정선이 살았던 곳, 그것도 또 서촌 지역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그 또 추사 김정희도 살았던 곳.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현대를 이어주는 어떤 그런 역사의 내용과, 그리고 어떤 그런 문화예술이라는 어떤 그런 약간 그 문화를 담고 있는 공간이라는 내용들로 해서요, 이 지역의 어떤 특성을 갖다가 지역 주민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동반한 그런 가족 단위를 갖다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이렇게 쭉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저희가 단순히 미술만 하는 것들이 아니고요. 그리고 무언가 약간 성과물들을 갖다가 잘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들이 중점화되지가 않고, 그 대략적으로 좀 내용들을 보시면 약간 쭉쭉 돌려볼게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는 연구소 그 작업이고요. 그러니까는 물길이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약간 나의 어떤 그런 마인드 매핑 같은 거 작업들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지역을 쭉 같이 탐방을 하면서 지역의 어떤 그런 물길의 흔적들, 그리고 또 그 문화예술의 어떤 흔적들을 찾아서 이렇게 활동지를 통해 가지고선 작업을 하고, 이렇게 표현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지역의 어떤 그런 그 미술 공간들을 가서 감상 활동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발견된 개념들을 같이 정리를 하는 내용들로 해가지고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의 예술가와 만나서 그 예술가와 함께하는 어떤 그런 수업, 이런 내용들도 하고, 저 물길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물길이 모여지는 청계천에 가서 그 물길의 어떤 그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이제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갖다 쭉 연계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떤 내용에서도 미술의 어떤 표현이라든지 기법이라든지 무엇을 강조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는 없으세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여러 가지 어떤 예술 활동들을 갖다가 체험을 하지만 체험 형태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그런 지역이라든지 어떤 내가 살고 있는 공간, 나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아가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고요. 그리고 그 결과물을 통해 가지고 약간 내 지역을 갖다 좀 더 재미있게 알리기, 어떤 예술로서 알리기, 어떤 새로운 방법의 커뮤니케이션을 이용을 한 어떤 그런 역할을 좀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로 해서 전개가 됩니다. 자, 이런 문화예술 교육. 자, 이 문화예술 교육은 1급하고 2급 자격증 제도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이 서울 디지털대학교에서 교과 과정을 다 이수를 했다. 그러면 이제 몇 급 그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될까요? 네, 2급을 취득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1급과 2급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응? 네? 실습이요? 자, 조금 더 명확하게 말하면 2급은요, 직접 가르치는 것을 수행하는 교육사의 역할이 조금 더 크고요. 그리고 2급을 따고 5년 동안 관련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1급 자격증은 기획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자. 근데 그 경력을 갖다 토대로 한 사람이 나중에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로 해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어떤 그런 그 내용들로 해서 전개가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저도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증이 있어요. 몇 급이 있을까요? 그렇죠. 저 1급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아직 1급은 자격증 과정이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고 싶어도 저는 못 따요, 아직까지는. 근데 지금 준비 과정에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경력이 10년이 넘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자격증도 솔직히 땄을 때 이미 벌써 경력 8년이었었어요. 근데 그러면
저는 처음에 물어봤죠. 저 경력이 꽤 되는데 저 지금 이미 프로그램 기획도 하고 있는데 저 1급을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안 된대요. 근데 2급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5년의 경력이 제가 뭐 미술관이라든지 뭐 메세나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걸 진행했었던 게 아니라 이 진흥원에서 이렇게 그 운영하고 있는 이런 문화예술 관련 경력의 5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5년이라는 것도 되게 불분명해요. 저 그래서 경력 쌓았어요. 꿈따라 토요문화학교랑 여러 가지 어떤 지원 사업을 통해서. 근데 그게 5년이잖아요. 근데 시수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5년이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년에 한 달짜리를 1년씩 했으면 그것도 5년이라고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 좀 말이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그래서 계속적으로 시행이 지금 더뎌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1급에 대한 수요자들이 지금 없어요. 거의. 왜 없을까요? 이미 벌써 기획자거든요. 못하러 이것도 또 과정을 또 돈 주고서는 이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따야 돼요. 왜 누가 따겠어요? 그렇죠? 이미 벌써 하고 있는데. 예, 이제 그런 문제들이 또 약간 있어서 요게 지금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 시행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금 그 준비 과정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급을 따요. 자, 2급을 따고 이제 교육사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다양하게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화예술 교육사가요, 지금은 아직은 머스트는 아닌데요.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이게 그 자격증 내용을 수행하면서 이제 각 문화예술 관련된 기관에서는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증 취득자를 한 명씩 배치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갖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필수 항목은 아니어서 그래서 그게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 미술관, 박물관에 학예사 자격증 있어야지 꼭 그쵸 그 미술관 그 학예사로서 근무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쵸? 근데 예전에 학예사 자격증도 자격증 없어도 미술관에서 다 근무를 하실 수가 있으셨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갑자기 필수로 강조되기 시작한 것처럼 아마 이제 약간 그런 그 약간 문화교육에 대한 것들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아마 이제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것들이 그 기관에서의 어떤 그런 그 업무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격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관에 계시는 분들은요, 이걸 내가 따야 돼 하면서도 그래서 하나씩 다 따시고 계시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2급 따면 한 가지 좋은 거 말씀드릴게요. 나 무슨 문화예술 교육사 무슨 홍보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이제 제가 왜냐면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뭔가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데 이거 하나 좋은 건 있어요. 여러분들 자격증 취득한 다음에 예술인 패스를 신청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술인 패스는 뭐냐면 예술인 패스를 취득하실 수 있는 거는 사실상 미술관 학예사야. 그리고 또 미술관, 박물관 관련된 문화기관의 관장들. 그리고 또 그다음 개인전 몇 회에 개인전 몇 회에 뭐 그룹전 몇 회 정도 해가지고 작가로서 인정받은 작가분들, 그런 분들만 따실 수 있는 그 패스인데요. 이거는 전시 같은데 조금 국공립 전시 같은데 가면 다 무료고요. 그리고 또 약간 그 지원 어떤 그런 전시 같은 데 가면 뭐 50% 뭐 할인 뭐 이런 것도 되시고요. 공연 같은 것들 다 그렇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그 패스입니다. 근데 거기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자도 포함이 돼요. 여러분들 학예사 자격증 취득하려고 그러면 석사 이상 따셔야 되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적은 노력으로 예술인 패스를 딸 수 있는 방법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꼭 신청하시라고 취득한 다음에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혹시 몇 학년, 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여기 다 계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한번 내가 어떤 걸 이수했고 어떤 걸 이수하지 않았는지를 여러분들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되시고요. 졸업 후에 지정기관에서 따보실 수는 있으시지만 가능하시면은 학비에 묻어서 다 졸업 전에 취득하고서는 그 졸업을 하십시오. 일단 문화예술 교육 개론하고 그리고 이제 현장 실습은 공통교과입니다. 그래서 공통교과라는 말은 뭐냐면 꼭 미술을 영역화해가지고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 두 가지를 갖다가 취득을 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또 요가 교수 역량 교과목이 미술교육론, 미술교수학습 방법, 그리고 미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렇게 세 과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랑 미술교육론을 출발하신 분들은 또 미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저랑 다시 다음 학기 때 수업을 하시면 되시고요. 교수학습 방법은 그 다음 학기로 그러니까 다른 교수님이 이제 저희 가르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3과목 그리고 이렇게 2과목 해서 총 5과목을 여러분들이 전공 과목을 포함해가지고 이수하시면 그 서울디지털대학교 그 성적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격증 취득을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격증 취득은 학교에서 주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적표를 가지고 문화예술교육사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1년에 2번 자격증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꼭 확인하시고서는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 다시 한번 좀 안내를 드리고요. 자, 그러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따면 어디서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자, 학교에서도 활동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사회문화예술교육,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기관에서도 다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공공 영역, 민간 영역으로 해가지고서는 쭉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 어떤 그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실습을 위해서 또 기관들을 또 찾아보셔야 되겠죠. 잘못 가시면은 여러분들 문화예술교육하고 전혀 관계없는 어떤 그런 그 체험을 하시고 아 이게 문화예술교육이구나 라고 해가지고 생각하시고 나오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좀 더 확실하게 여기가 문화예술과 관련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인지 확인하시고서 실습에 또 접근을 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은 전시장 지킴이 이런 거 하시고서 여러분들이 그냥 서명 받아가지고서는 아 이게 문화예술교육이라 생각하시고서 나오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꼭 교육 프로그램에 좀 참여해가지고 실습하실 수 있게끔 접근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채화반 수업 뭐 이런 거 가르치는 거 이거는 문화예술 교육이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련 어떤 그런 그 내용 한모에 들어가지만 그거는 예술을 위한 교육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면은 좀 통합적인 어떤 형태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을 약간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실습 장소를 좀 섭외를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단체형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단체 여러분들 아까 제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가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그 사업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그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장 실습을 하실 때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요, 각각의 프로그램을 갖다가 그 수혜받은 그런 단체나 기관명들이 쭉 있거든요. 프로그램 명하고 같이. 그러면 여러분들 지역과 그 단체들의 어떤 그런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셔서요. 나중에 실습하실 때, 아, 제가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현장 실습을 위해서 지금 운영하시고 있는 사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한번 좀 의뢰해 보시는 것도 좀 직접적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좀 더 체험하시는 데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좀 내용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형태는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뭡니까? 교육사로서 내가 그만한 어떤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그게 내용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을 해보셨지만 똑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인데 어떤 선생님이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량진에 있는 입시학원 이런 데 가면은 어떤 특정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막 다 몰려 있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같은 과목을 가르치지만 누가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교육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교육 내용이 좋은 것도 중요하고요. 교육 환경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가르치고 있는 내가 그런 어떤 그런 역량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그런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근데 그 자질이라는 거는요, 타고난 것이 아니죠. 결국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제 수업 때는 이것 좀 드렸는데요. 굉장히 꾸준히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교육사의 어떤 그런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내용에 보시면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기법들만 가르친다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분야의 어떤 그런 지식들도 여러분들 아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그 최근의 동향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대중문화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의 어떤 그런 그 학습자들은요, 전 연령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세대들을 갖다가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소통 방법들을 아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술인을 양성하는 교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잘했다 못했다를 갖다가 평가하는 어떤 역할이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무엇이든 즐겁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즐겁게 수행한 학습자들에게 굉장히 장점을 잘 발견을 하고 그것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어떤 역할이 문화예술 교육사의 어떤 그런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분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네, 김찬현 도슨트. 네, 김찬현 도슨트는 제가 초창기 때부터 알았던 분이에요. 네, 이 친구가 초기에
그러니까 서양학과 나왔어요. 서양학과 나왔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도슨트를 하기 시작했었던 그런 내용은 키아프 인턴을 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그 키아프 행사의 그 작품들을 좀 이렇게 설명해 해줘라라고 해가지고 운영진들한테 요거를 받고서는 전시 설명을 하다가 거기에서 전시 설명이라는 게 참 재밌구나 해서 출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두 번째 갑자기 본격적인 도슨트 일을 하기 시작했었던 거는 플라토 미술관에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인데 개념예술가인데 가끔 이렇게 이름을 까먹어요. 근데 제가 생각나면 이따가라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되게 좋아하는 개념 예술가고요. 김찬영 도슨트가 굉장히 좋아하는 예술가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삼성문화재단의 도슨트가 아니었는데 자발적으로 제가 이 전시에 도슨트로 참여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삼성에 있었었기 때문에 이분이 그 소속 도슨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전시를 갔을 때 너무 그 개념 예술가의 어떤 그런 작업을 되게 쉽게 너무 잘 이해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는 뭐지? 그렇게 했다가 중간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기업 사대주의, 뭐 브랜드 사대주의, 뭐 이런 것처럼 역시 삼성은 좀 다르구나 도슨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친구가 잘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냐면 고갱전에서 만났어요. 근데 고갱전에서 또 도슨트라고 했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달력이 굉장히 분명하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그게 단순히 어떤 내용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굉장히 눈 마주치고 사람들의 반응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굉장히 그 어떤 작품에 대해서요. 다각도로 잘 정리되어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어디서 만났냐? 제가 자아미술관이라는 길 통해서 지원 사업을 하나 운영을 했는데 거기 인턴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메세다 사업을 했었을 때 갑자기 제 보조 강사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아는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도슨트 할 때는 이렇게 까만 옷을 입고 머리도 이렇게 촉 세워요. 그런데 안 할 때는요, 청바지에다가 후드티 입고 모자 이렇게 눌러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내가 당신 아는 것 같다라고 했더니,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도슨트라라는 것들이 자원봉사로 취급이 되는데, 하지만 이게 직업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라고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는 미술관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거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뭐 된다 하더라도 박봉일 텐데,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부를 더 하고, 어떤 문화기획자로 해가지고 출발하고, 취업도 하고, 그래라 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저는 이게 꼭 가능하다라는 거 보여주겠습니다. 하더니, 여러분들이 이제 도슨트 하면 김찬용을 바로, 그쵸?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친구의 어떤 그런 소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어떻게 준비하냐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어떤 전시를 갔다가 도슨트를 의뢰를 받게 되면은요, 문헌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지만 자기도 경험을 했었을 때 여러 도슨트들이 어렵게 설명을 한대요. 대중에 대해서 너무나 약간 그 이해를 하지 않고 그 텍스트적인 것들 있잖아요. 큐레이토리얼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갖다가 그냥 마치 이렇게 반복하듯이 얘기하는 것들 때문에 그게 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잘 이 작품을 이해할 수 있게끔 약간 이야기해 주는 건 내가 먼저 쉬워야 되겠다 생각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해독을 다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것을 자기 언어로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다시 들었었을 때 거슬리지 않는 포인트들을 갖다 다 포착하고선 그러고 준비를 해가지고선 도슨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쵸 도슨트는 김찬용이라는 공식으로 해가지고 성립이 될 수 있는 것들인 거죠. 자, 교육사도 결국은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다부진 그런 준비들이 있어야지 사람들과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교육자로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꿈다라 토요문학교 기획 워크숍을 다녀왔어요. 혹시 오늘 특강이 좀 더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어떤 내용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사실 다른 내용들은 다 그냥 일반적인 내용들인데요. 이 주제가 딱 그 어떤 문화예술 교육을 정리해 줄 수 있는 개념들인 것 같아요. free, play, fun. 그러니까 뭐냐면 자유롭고 그다음에 놀이가 되며 그다음에 즐거워야 될 것.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문화예술 교육의 어떤 그런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갖다 진지하게 잘 가르쳐 주는 어떤 내용들보다 어떤 그런 그 예술적인 체험을
그러니까 굉장히 놀이로서 즐기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즐거움을 갖다가 느낄 수 있으며 그러면서 그리고 또 자기주도적으로 뭔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허용되는 어떤 그런 그 프로그램 그것이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는 인식이 제대로 체계화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더딘 성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갑니다. 자, 이 내용이 바로 지금 어떤 그런 문화예술 교육의 어떤 그런 그 위치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다시 말씀을 좀 드리면 문화예술 교육은 융합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어떤 삶의 주제를 해가지고 모든 예술을 커넥트화 시켜가지고서 활용하는 내용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예술만 융합시키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그리고 우리의 어떤 삶의 내용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된 어떤 그런 개념의 그런 교육이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의 어떤 삶에 대한 교육, 그것이 이제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처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고리 지어보는 어떤 그런 그 시작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나라라는 어떤 문화교육사로서의 나라는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진 깨달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총체화해서 뭔가 나만의 개성 있는 어떤 그런 뭔가 그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어떤 것들이 될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출발해 보시고요. 그것을 어떤 사람들과 소통으로서 또 커넥트를 시켜볼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또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인가, 그것들을 또 같이 한번 모색해 보시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문화예술 교육사의 어떤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사람과 나와의 어떤 그런 커넥션을 갖고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커넥션을 또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그런 커넥터의 역할이 문화예술 교육사의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은 앞을 내다보고 점을 연결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회고하면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때문에 여러분들 각각의 점이 미래에 어떻게든 연결될 거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를 믿어야 되고 소화기관이든 운명이든 인생이든 업보든 뭐든지 믿어야 되고 저는 이런 생각을 버린 적이 없었고 그게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혹 여러분들이 자 나의 과거에서 이런 것들을 지워버리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지워버리고 싶었던 과거의 어떤 경험들을 결국은 현재 여러분들을 만든 어떤 내용들이고요. 그것들을 토대로 우리 미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연결지어서 여러분들이 현재를 그리고 앞으로를 어떤 그런 내 인생의 어떤 방향을 또 새롭게 만들어 볼 수 있는 어떤 모색을 해보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또 우리를 또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또 하나의 어떤 역할이 되는 그런 점이 돼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되게 즐겨 많이 하는데요. 나의 미술 이야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전에 이거는 여러분들 혹시 제임스 엘킨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학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카고 미술관 관장이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그 학자이기도 한데 그 엘킨스가 쓴 과연 그것이 미술사인가라는 책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뭐냐면 미술사라는 게 결국은 다 역사라는 게 사람들의 어떤 분석 그리고 추측 그리고 어떤 해석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용들인데 저희가 이런 미술사 책을 다 공부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다 아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미술사를 다 공부를 했지만 결국 나한테 남는 거는 나한테 중요한 것 그리고 가치 있는 거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좀 내재화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미술사를 다 공부했다라고 해서 내가 미술을 다 이해한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루고 있는 미술은요. 단순히 이런 미술사 책이나 미술이론 책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어떤 책의 내용과 그리고 나의 경험과 그리고 나의 발견들이 다 어우러진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미술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미술이 만들어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미술 이야기라는 내용들은 결국 뭐냐면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 만난 작품들 이런 것들만 나열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주변의 어떤 그런 내 친구의 어떤 그런 낙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이루는 어떤 그런 미술적인 내용들이 될 수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의 어떤 그 그림, 일기 뭐 이런 것들도 또 하나의 어떤 나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미술 이야기의 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어떤 미술 이야기들을 한번 이렇게 지도화해가지고 만들어 보면서 그걸 커넥트화 시켜가지고 나는 어떤 내용들을 갖다가 가지고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풀어가는 문화예술 교육사로서의 출발을 할 것인가를 좀 모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이렇게 직접 뵙지를 못하고 막 일방적인 소통을 하다 보니까 되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